어르신, 이 기회를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 계약하시면 특별 할인가로 드릴게요. 퇴직한 중학교 국어교사였던 김영수는 이 달콤한 유혹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노인들이 꿈같은 실버타운에 속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인의 사연을 들려주고 싶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각색해서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 호텔 컨벤션홀에는 이른 아침부터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현수막에는 꿈의 실버타운 특별 분양 설명회라는 글자가 눈에 띄게 써 있었죠. 김영수 선생님은 아내 명자 씨와 함께 회장 앞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그는 퇴직 후 받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아내와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보, 여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병원도 가깝고 문화시설도 많다니까요. 명자 씨가 안내 팜플릿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나이에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 영수 씨도 기대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 위로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드림실버 대표 박상철이었죠.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책임질 드림실버 박상철 대표입니다. 박상철은 능숙한 말솜씨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아름다운 정원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진 실버타운 조감도가 나타났어요. 보시다시피 저희 실버타운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의 최신 의료시설과 문화센터 그리고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회장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영수 씨 부부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시설은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죠. 하지만 저희는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박상철이 잠시 말을 멈추고 회장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노인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생 이용권이 단 3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계약하시는 분들께는 특별히 2,50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영수 씨는 명자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들의 퇴직금이 정확히 3천만 원이었거든요. 여보, 이거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 팔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자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대 위에 박상철은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도 이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다는 말과 함께 눈시울을 붉히는 연기까지 보였어요. 어르신들, 저희는 단순히 건물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에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죠. 이 말에 많은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은 모든 노인들의 공통된 마음이었거든요. 옆자리에 앉은 강할머니는 벌써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박상철은 이런 반응을 보며 내심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의 옆에서 보조를 맞추던 정미래도 능숙하게 계약서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단 오늘 한정 특가이므로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내일이면 다시 정가로 돌아가게 되어요. 박상철이 긴박감을 조성했습니다. 영수 씨는 명자 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요? 여보, 우리 한번 해볼까요? 평생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요?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이제 편하게 살 때가 됐잖아요. 명자 씨도 동의했습니다.
결국 김영수 부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장에 있던 대부분의 노인들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강할머니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도장을 꺼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들. 이제 여러분은 꿈의 실버타운 입주자가 되셨습니다. 박상철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 부부는 집에 돌아와서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꿈이 현실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달콤한 꿈이 곧 끔찍한 악몽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박상철의 진짜 정체와 그의 치밀한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죠. 설명회가 끝나고 호텔을 나서는 노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박상철과 정미래는 계약서 뭉치를 보며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용수 부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실버타운 입주 날짜를 손꼽아 세웠어요. 박상철 대표는 공사 시작을 2달 후로 약속했고 완공까지는 1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었죠. 명자 씨는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모아온 살림살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영수 씨도 퇴직 후 시작한 서예 취미를 더욱 열심히 하며 실버타운에서 서예 교실이라도 열어볼까 하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약속된 공사 시작일이 되어도 드림실버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수 씨는 처음에는 단순한 지연 일환이 생각했죠. 건설 현장에서는 허가 문제나 날씨 문제로 공사가 늦어지는 일이 흔하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영수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박 대표님께 연락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영수 씨가 명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공사 시작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명자 씨도 동의했어요. 영수 씨는 계약서에 적힌 박상철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전화를 안 받으실까요? 영수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회사 전화로 해보세요. 명자 씨가 제안했어요. 영수 씨는 드림실버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드림실버입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버타운 계약자 김용수라고 합니다. 박상철 대표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김용수 어르신이시군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현장 시찰 중이셔서 연락이 어려우십니다. 제가 전달 드릴까요? 정미래의 목소리였어요. 공사는 언제 시작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허가 관련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곧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영수 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영수 씨는 같은 설명회에 참석했던 황 교수를 만났습니다. 둘은 같은 학교에서 오랫동안 함께 근무했던 동료였어요. 영수야, 자네도 그 실버타운 계약했지? 황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교수님도 하셨나요? 그럼. 그런데 말이야, 내가 어제 현장에 가봤는데 이상하더라고. 현장에 가보셨다고요? 영수 씨가 깜짝 놀랐어요. 응. 궁금해서 말이야. 그런데 공사는커녕 땅만 있더라고. 심지어 공사 준비하는 흔적도 전혀 없어. 황 교수의 말에 영수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리가요. 아직 허가가 안 나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런 것 같지 않아. 내가 토목 쪽에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 지역에 건축 허가 신청 자체가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야. 영수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교수님, 그럼 우리가 속은 건가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다른 계약자들과도 연락해보자. 황 교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 씨는 집에 돌아와서 명자 씨에게 황 교수의 말을 전했습니다. 명자 씨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 없어요. 그렇게 친절하신 분이 우리를 속일 리 없어요. 명자 씨는 아직도 믿고 싶어 했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영수 씨도 마음 한편으로는 박상철을 믿고 싶었어요. 다음 날 황 교수는 설명회 참석자 명단을 구해서 몇 명의 계약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두 같은 상황이었어요. 연락은 안 되고 공사 소식은 전혀 없었죠. 강할머니는 가장 크게 동요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받은 용돈을 10년간 모아서 계약한 돈이었거든요. 어떡하죠? 내가 속은 건가요? 강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황 교수는 이제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사기였어요. 어르신들, 우리가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황 교수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들의 얼굴에서 희망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영수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물론 아까웠지만 그보다도 사람을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아서 견딜 수 없었어요. 명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절망도 깊어졌거든요. 여보, 우리 어떡하죠? 명자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수 씨는 아내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괜찮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을 거예요. 영수 씨가 명자 씨를 위로했지만 사실 그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편 박상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계약금 통장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예상보다 많은 돈이 모였거든요. 정미래는 점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분양 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대표님, 계약자분들이 자꾸 연락을 주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정미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적당히 둘러대. 곧 해외로 나갈 예정이니까 시간만 벌면 돼. 박상철이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정미래는 그제서야 자신이 사기극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영수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이 이미 도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들의 평생 저축이 이미 박상철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도 몰랐죠. 하지만 영수 씨와 황 교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정의감만큼은 젊었거든요. 이들의 반격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계약을 한 지 2달째 되는 날, 영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황 교수와 함께 드림실버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강남구 한 건물의 5층에 있다던 사무실 주소를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다른 회사의 간판만 걸려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소에 문의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드림실버요? 그런 회사는 여기 입주한 적이 없는데요. 관리소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분명히 5층 드림실버라고 했는데. 영수 씨가 당황했습니다. 혹시 임시 사무실이나 가상 사무실을 쓰신 건 아닐까요? 황 교수가 물었지만 답은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멍한 표정으로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었어요. 그들은 완전히 속은 것이었죠. 영수야, 이제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 황 교수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야겠어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요. 영수 씨도 동의했어요. 그들은 바로 인근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생각보다 시큰둥했어요. 어르신들, 계약서 좀 보여주세요. 젊은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본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좀 애매한 게 계약서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단지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회사 주소도 가짜고 전화도 안 받잖아요. 영수 씨가 답답해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경찰관이 형식적으로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온 영수 씨는 명자 씨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명자 씨는 그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사기 당한 거예요? 명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해요, 당신. 내가 너무 성급했어요. 영수 씨가 자책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좋다고 했잖아요. 우리 둘 다 너무 순진했던 거예요. 명자 씨도 눈물을 흘렸어요.
한편 황 교수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대응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로 연락한 것은 강할머니였어요. 할머님, 저 황 교수입니다. 실버타운 건으로 연락드렸어요. 아, 교수님, 어떻게 되어 가나요? 강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안 좋은 소식인데 저희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강할머니의 오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떡하죠? 그 돈은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인데 자식들한테 받은 용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거예요. 할머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보겠어요. 황 교수는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자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70대 박씨 부부는 아들의 사업 실패로 빚을 떠안게 되어 집을 팔고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했는데 그 돈마저 실버타운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게 된 거예요.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박씨 부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최 씨는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적금을 깨서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상황이었어요. 아내 수술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최 씨가 절망했습니다. 황 교수는 피해자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인생 자체가 파탄날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며칠 후 황 교수는 피해자들을 모두 모아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영수 씨 집 거실에 15명의 피해자들이 모였어요. 어르신들, 우리가 당한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봤습니다. 황 교수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총 피해자는 48명이고 피해 금액은 12억 원에 달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상 이상의 큰 규모였거든요.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한 피해자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가 미온적이에요. 그럼 우리 돈은 그냥 날아간 건가요? 또 다른 피해자가 절망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요. 황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이도 많고. 강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시간과 경험이 있잖아요. 영수 씨가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황 교수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박상철과 그 일당의 행적을 추적해야 해요. 그들이 어디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쳤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도움도 받아야 해요. 이런 일이 널리 알려져야 다른 노인들도 피해를 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피해자들은 황 교수의 말에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어요. 영수 씨가 동조했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강할머니도 의지를 보였어요. 그렇게 해서 피해자 모임이 정식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속인 사기꾼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상대해야 할 적은 생각보다 훨씬 교묘하고 치밀했습니다. 박상철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박상철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정미래와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미래야, 서류는 다 정리했지? 박상철이 물었습니다. 네, 모든 증거는 없앴어요. 하지만 대표님,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정미래가 망설였어요. 지금 와서 양심팔이 하는 거야? 너도 충분히 돈 벌었잖아. 박상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미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이미 공범이 되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내일이면 필리핀으로 떠날 예정이야. 너도 준비 다 했지? 박상철이 확인했어요. 네. 정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미 영수 씨와 황 교수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들의 추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노인들의 집념과 의지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참이었어요. 최준호 기자가 합류한 지 일주일 후 사건은 급격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준호의 집요한 추적 덕분에 박상철의 과거 행적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준호는 영수 씨의 집에서 열린 피해자 모임에 참석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어르신들, 박상철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가 자료를 펼쳤어요. 이 사람의 본명은 박상철이 맞지만 지난 10년간 최소 5번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어요. 부산에서는 리조트 분양 사기로 30억 원을 가로챘고 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사기로 50억 원의 피해를 냈습니다. 황 교수가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전문 사기꾼이라는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매번 노인층을 타깃으로 했다는 점이에요. 준호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전과자가 계속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거죠? 강할머니가 분개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회사를 수시로 바꾸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시효가 지나면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사기를 벌이는 수법입니다. 영수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순진한 먹잇감으로만 보였다는 말인가요?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준호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상철과 정미래가 이미 출국 준비를 마쳤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뭐라고요? 황 교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제 소식통에 따르면 내일 새벽 비행기로 필리핀으로 떠날 예정이래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터뜨렸어요. 그럼 우리 돈은 이제 정말 찾을 수 없는 건가요? 한 피해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준호가 진정시켰어요. 제가 공항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출국을 저지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는 출국 정지를 시킬 수 없어요. 황 교수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미래에게서 준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기자님, 저 정미래예요.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정미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준호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한강공원으로 나와주세요. 혼자 오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고요. 준호는 피해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혼자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정미래는 벤치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자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정미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준호가 녹음기를 켰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사기인 줄 몰랐어요. 정말 실버타운을 짓는 줄 알았어요. 정미래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알게 되었나요? 한 달 전쯤부터요. 박상철 대표가 갑자기 해외 도피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공범이 되어버렸어요. 준호는 정미래의 진정성을 느꼈어요. 그녀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도와주시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준호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미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여기 모든 게 들어있어요. 계약자 명단, 입금 내역, 그리고 박상철이 돈을 빼돌린 해외 계좌 정보까지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것만 있으면 박상철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미래의 다음 말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는 이 일에서 빠져야 해요. 저도 가족이 있거든요. 그건 약속드릴 수 없어요. 수사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서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미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USB를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불쌍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본 분들인데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어요. 준호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경찰서에서 USB 내용을 확인한 수사관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건 완전히 조직적인 사기네요. 수사관이 감탄했습니다. 즉시 공항에 연락해서 박상철의 출국을 저지하고 계좌 추적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늦게 준호는 영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르신, 좋은 소식이에요. 박상철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인가요? 영수 씨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어요. 네, 내부 제보자가 나타났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박상철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가짜 여권까지 준비해서 도피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체포 소식을 들은 피해자들은 한숨 돌렸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였거든요. 박상철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정미래가 제공한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상철이 빼돌린 돈 중 상당 부분이 이미 해외로 송금되어 있었던 거예요. 황 교수는 이 소식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어르신들, 범인은 잡혔지만 돈을 되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황 교수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돈을 못 찾는 건가요? 강할머니가 절망했어요.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국제 공조 수사도 요청했고 국내에 남아있는 자산도 압류할 예정이에요. 준호가 위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범인을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지만 평생 모은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어요. 영수 씨는 명자 씨에게 그날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범인은 잡았어요. 이제 조금씩 희망이 보여요. 정말 다행이에요. 비록 돈은 못 찾더라도 정의는 이루어진 거잖아요. 명자 씨가 남편이 손을 꼭 잡았어요.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불의에 굴복할 수는 없었거든요. 박상철이 체포된 지 일주일 후 수사는 급속도로 진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래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거든요. 준호는 매일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수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의 보도로 이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어르신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준호가 영수 씨 집에 모인 피해자들에게 말했어요. 좋은 소식부터 들어보죠. 황 교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박상철이 범행을 자백했어요. 그리고 공범들도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준호가 설명했어요. 피해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럼 나쁜 소식은 뭔가요?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피해 금액 중 절반 정도만 회수 가능할 것 같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미 해외로 빠져나가서 추적이 어려워요. 강할머니가 울상을 지었어요. 그럼 제 돈의 절반은 못 찾는 건가요?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자산도 추적하고 있어요. 준호가 위로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정미래가 영수 씨 집 앞에 나타난 거예요. 어르신들, 죄송해요. 정미래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정미래가 없었다면 박상철을 잡지 못했을 텐데 그녀도 분명히 공범이었거든요. 들어오세요. 영수 씨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정미래는 거실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에 정말 모르고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변명일 뿐이죠.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더 가져왔어요. 정미래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박상철이 숨겨둔 비자금 계좌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약 3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황 교수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 계좌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면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거군요. 네, 그리고 박상철이 부동산에도 투자해둔 게 있어요. 강남에 오피스텔 2채와 제주도에 펜션 하나요. 준호가 급히 메모를 했어요. 이 정보들은 모두 귀중한 증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정미래 씨, 왜 이런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영수 씨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들 얼굴을 계속 봐왔거든요. 설명회 때도 계약하실 때도 너무나 순수하고 선량하신 분들이었어요. 정미래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속이는 일에 가담했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강할머니가 정미래의 손을 잡았어요. 아가야, 늦었지만 용기 내줘서 고마워. 정미래의 추가 제보로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숨겨진 자산들이 하나둘 발견되면서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며칠 후 검찰은 박상철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기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노인이라는 점을 중하게 본 거였어요. 재판장에서 박상철을 직접 본 피해자들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토록 친절했던 모습이 모두 연기였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박상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자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어차피 이미 늦은 후회였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나온 피해자들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영수 씨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의 말에 다른 피해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만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씨가 덧붙였어요. 한편 정미래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협조로 박상철의 다른 공범들까지 모두 검거할 수 있었어요. 정미래 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어르신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끝까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미래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 후 정미래는 실제로 피해자들의 편에서 자산 추적과 회수 작업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내부 정보가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한 달 후 마침내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미래의 도움으로 발견된 숨겨진 자산들이 모두 압류되었고 해외 자산 중 일부도 동결에 성공했어요. 어르신들 전체 피해액의 80%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호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피해자들의 얼굴에 드디어 밝은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정말인가요? 강할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네, 확실합니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요. 그래도 충분해요. 이 정도면 정말 기적이에요. 영수 씨가 감격했습니다. 황 교수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피해자들은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희망을 되찾았거든요. 정미래도 그 자리에 초대되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화해졌습니다. 정미래야,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우리 돈 한 푼도 못 찾았을 거야. 강할머니가 정미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정미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비록 나쁜 사람들에게 속기도 했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선량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말이에요. 영수 씨는 명자 씨에게 그날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우리 돈 대부분 찾을 수 있대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명자 씨가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불의에 굴복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영수 씨도 동의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정의가 완전히 구현되고 모든 피해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는 순간 말이에요. 박상철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징역 7년과 벌금 15억 원, 그리고 피해액 전액 배상 명령이 내려졌어요. 피해자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었죠. 법정을 나선 영수 씨와 황 교수,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얼굴에는 마침내 평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영수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긴 싸움이었어요. 황 교수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성과는 단순히 돈을 되찾은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이 훨씬 컸거든요. 준호의 연속 보도로 노인 대상 사기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졌고 정부에서도 관련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용기 있는 대응이 사회를 바꾸고 있어요. 준호가 감동스럽게 말했어요. 며칠 후 피해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배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진행이었어요. 강할머니는 배상금을 받고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받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꿈만 같아요. 강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에게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멀어졌던 자식들이 다시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괜찮으세요?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큰아들이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괜찮단다.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
강할머니가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용감하신 줄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강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영수 씨 부부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건을 겪으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생각보다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보, 우리가 이런 일도 해낼 수 있었네요. 명자 씨가 뿌듯해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었어요. 영수 씨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 달 후 피해자들은 특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단순한 피해자 모임이 아니라 실버 시민감시단이라는 정식 단체를 결성한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노인분들을 도와드리자는 취지였습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겪은 일을 헛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황 교수가 제안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감시하고 예방해야죠. 영수 씨도 동의했습니다. 실버 시민감시단의 첫 번째 활동은 노인 대상 사기 예방 교육이었어요. 경험자들이 직접 나서서 다른 노인들에게 사기 수법을 알려주는 거였죠. 강할머니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돼요. 강할머니가 다른 노인들에게 조언했어요. 그녀의 생생한 체험담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정미래도 이 활동에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사기꾼들의 수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사기꾼들은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불안감을 파고들어요. 특히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을 악용하죠. 정미래가 설명했어요. 그녀의 내부자적 관점은 예방 교육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이들의 활동을 계속 취재하며 보도했어요. 덕분에 실버 시민감시단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노인분들이 스스로 나서서 사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민 정신이 아닐까요? 준호가 기사에서 평했어요. 몇 달 후 실버 시민감시단의 활동은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인 대상 사기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가 설치되고 관련 법률도 강화되었어요. 어르신들, 우리가 해냈어요. 황 교수가 기뻐했습니다. 정말 뿌듯해요. 우리 힘으로 사회를 조금이나마 바꾼 것 같아서요. 영수 씨도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들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독거노인 돌봄,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복지 시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강할머니가 신기해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마음만 젊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영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1년 후 박상철 사건의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예상보다 많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가장 큰 수확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죠. 영수 씨와 명자 씨는 작은 카페를 차려서 실버 시민감시단의 활동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어요. 우리만의 실버타운을 만든 셈이네요. 명자 씨가 웃었어요. 그래요. 비록 건물은 작지만 마음만큼은 넓은 곳이에요. 영수 씨도 동의했습니다. 황 교수는 법무사 사무소를 다시 열어서 노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했어요. 강할머니는 동네 노인회관에서 사기 예방 강사로 활동하며 보람을 찾았습니다. 정미래는 소비자 보호 단체에서 일하며 자신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어요. 준호는 시니어 전문 기자로 자리 잡아서 계속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실버타운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사회에 기여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이에요. 비록 사기를 당하는 것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 그들은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자신감과 희망, 그리고 진정한 동반자들을 만난 거였어요. 이제 그들에게 나이는 더 이상 제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험과 지혜의 상징이 되었죠. 영수 씨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면서 생각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영수 씨와 명자 씨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 희망실버는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이면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죠. 오늘도 영수 씨는 평소와 같이 이른 아침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벽에 걸린 실버 시민감시단 활동 사진들이 따스한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KBS에서 인터뷰 촬영 온다고 했죠? 명자 씨가 커피를 내리며 물었습니다. 네, 11시에 온대요. 우리 활동이 전국 뉴스에 나간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영수 씨가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황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신문 여러 부를 들고 있었어요. 영수야, 명자야, 큰일 났어. 황 교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명자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우리 실버 시민감시단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어. 황 교수가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정말인가요? 영수 씨가 눈을 크게 뜨며 신문을 들여다봤어요. 노인 사기 예방에 앞장선 실버 시민감시단 대통령 표창 수상이라는 제목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이네요. 우리가 이런 상을 받다니. 명자 씨도 감격했어요. 바로 그때 강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요즘 그녀는 매일 아침 산책 후 이곳에 들러 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무슨 좋은 일 있나요? 다들 그렇게 기뻐하시는 게? 강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머님, 우리가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어요. 영수 씨가 기쁘게 말했어요. 어머나, 정말요? 그럼 청와대에 가는 건가요? 강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다음 주에 시상식이 있대요. 황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날 오전 KBS 취재진이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는 다름 아닌 최준호였어요. 이제 그는 시니어 전문 기자로 유명해졌죠. 어르신들, 오랜만입니다. 준호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준호야, 내가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영수 씨가 고마워했습니다. 인터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어르신, 처음 사기를 당했을 때와 지금의 심경이 어떻게 다른가요? 준호가 질문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을 잃었다는 것보다도 사람을 믿었던 제 자신이 바보 같아서 더 괴로웠죠. 영수 씨가 진솔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강할머니도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할머님은 어떠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나는 80 가까운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강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네 노인회관에서 사기 예방 강의도 하고 독거노인분들 안부도 확인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보람차요. 황 교수는 법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활동으로 노인 대상 사기 예방법이 제정되었고 전국에 비슷한 시민감시단이 50개가 넘게 만들어졌어요. 황 교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우리만의 성공이 아니라 전체 노인층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거라고 생각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정미래가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이제 소비자 보호원에서 일하며 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어르신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미래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명자 씨가 물었어요. 정부에서 우리가 제안한 실버 안전망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어요. 실버 안전망은 실버 시민감시단이 제안한 노인 보호 시스템이었습니다. 의심스러운 투자나 계약 제한이 있을 때 전문가에게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였어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의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영수 씨가 감동했습니다. 일주일 후 청와대에서 열린 시상식에 실버 시민감시단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영수 씨, 황 교수, 강할머니 그리고 정미래까지 함께였어요. 대통령이 직접 상을 수여하며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용기와 의지가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강할머니는 대통령과 악수하며 말했어요. 대통령님, 우리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상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네 사람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왔네요. 영수 씨가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요. 황 교수가 의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희망실버 카페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취재진 그리고 사건 초기부터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박상철은 어떻게 됐나요? 한 어르신이 물었어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고 해요. 출소하면 피해 배상을 위해 계속 일해야 하고요. 황 교수가 답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갱생할 기회는 있어야겠죠. 영수 씨가 관대하게 말했어요. 강할머니가 일어나서 건배사를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모두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우리는 더 강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실버타운을 만들었어요. 건물은 없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공동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카페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카페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 벽에 걸린 대통령 표창장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빛나는 것은 영수 씨의 마음이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원하던 실버타운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고 말이에요. 진정한 실버타운은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명자 씨가 들어와서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명자 씨가 물었어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이요. 돈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네요. 영수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게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명자 씨도 미소 지었어요. 그날도 카페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기 피해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 실버 시민감시단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사람, 그냥 차 한잔 마시러 온 동네 어르신들까지요. 영수 씨는 그들 모두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영수 씨는 카페 문을 닫으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실버타운은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 공동체가 바로 그들이 꿈꾸던 이상향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비록 사기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 그들은 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삶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들의 진짜 실버타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